난 그래도 평균은 될 줄 알았어요. 이 말을 남기며 푸념하던 62세 이 씨는 퇴직 3년 차에 들어선 지금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을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고 큰 낭비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처럼 국민연금도 꾸준히 부었고 적금도 들었고 아이 교육도 빠짐없이 시켰습니다. 그게 평균적인 삶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맞고 보니 그 평균이 불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남들만큼은 하자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들도 사실 막막하다는 겁니다. 은퇴자 평균은 숫자로 보면 괜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평균 속에는 숨은 진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착각의 정체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평균을 믿으면 불행해지는 이유.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은퇴자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6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평균은 약 6,070만 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개인연금이나 자산 인출 혹은 자녀 도움으로 충당한다는 응답이 많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럭저럭 사는구나 싶죠. 하지만 이 수치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건 극단적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섞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자 중 절반 이상은 월 50만 원도 안 되는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해서 절반 이상이 그만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례 1. 60만 원짜리 연금, 생활비 250만 원 차마 손 벌릴 수가 없어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66세 김모 씨는 35년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했지만 퇴직 후 받는 국민연금은 62만 원이 전부입니다. 남편과 단둘이 사는 그는 월 2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주 3일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들 연금 받으면 그럭저럭 산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 평균에 포함된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써보니 60만 원으론 전기세, 수도세 내면 끝이더라고요. 자식한테 말도 못해요. 미안해서. 이처럼 평균 수치의 환상에 기대 은퇴를 맞이한 이들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사례 2. 작은 집 한 채 그거 하나 믿었는데. 서울 외곽에 살던 68세 박 모 씨 부부는 퇴직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중산층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공기업에서,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맞벌이를 했고 빚 없이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죠. 하지만 은퇴 후 수입이 끊기고 보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연금형 대출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관리비,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까지 올라 월 100만 원 이상 고정비로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집이 있으니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집은 팔 수 없고 현금이 없어요. 결국 다시 알바 알아보는 중이에요. 이게 은퇴인가요? 2. 은퇴 후 지출은 줄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겠지. 하지만 은퇴 후 지출은 절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납니다.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와 비정기적 지출 경조사, 차량, 주택 보수 등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은퇴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체감 부담이 크게 늘고 자녀에게는 손 벌리지 않으려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본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이 없거나 수익형 자산이 없는 경우 이 고정비 부담은 그대로 노후의 불안으로 연결됩니다. 사례 3. 퇴직금은 다 써버렸고 이제는 알바 자리도 없어요. 부산에서 살고 있는 64세 최 씨는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 1억 원으로 노후 걱정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결혼 자금, 자동차 교체, 여행 등으로 5년 만에 절반이 사라졌고 최근에는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병원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돈이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말라가듯이 사라지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다시 벌 수 있는 능력도 체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평균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만의 숫자와 상황을 계산해야 합니다. 은퇴 후
고정 지출, 예상 의료비, 수명 리스크 등을 반영한 실질적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외에 제2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배당주, 임대 수익, 개인연금, 디지털 노동 등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준비해야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 패턴을 미리 줄이고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은퇴하고 갑자기 지출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미리 노후 예산 훈련을 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자 평균은 숫자로 보면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당신이 그 평균 속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나도 남들만큼은 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남들도 사실 불안한데 거기 맞춰 살아간다면 결국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을 솔직히 들여다보고 수치보다 실제 삶의 구조를 점검해보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나는 평균은 될 줄 알았어요. 라는 말이 후회가 아닌 계획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균인 줄 알았는데 내 노후가 이렇게 불안할 줄이야. 은퇴 후 평균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1. 은퇴자 평균이라는 단어의 착시. 대부분의 중장년층은 남들처럼만 살면 괜찮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퍼진 평균이라는 기준에서 비롯된 심리적 착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은 현실의 안정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감추는 가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6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연금 수령액 평균은 약 62만 원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래도 반 정도는 연금으로 커버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수치는 평균값일 뿐이며 절반 이상의 수령자는 월 5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즉, 평균에 포함된 숫자가 당신의 현실을 반영한다고 착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2. 평균 은퇴자의 삶은 실제로 어떤가? 수입 구조. 국민연금 수령 월 30만 원, 70만 원 사이가 가장 일반적. 개인연금 보유율 50대 이상 인구의 약 28%만이 실질적인 개인연금 수령 중. 임대 수익 등 기타 소득원 보유자 비율 전체의 20% 미만. 지출 구조. 월 평균 생활비 260만 원, 기초 생계 150만 원, 의료 경조사 기타 지출 110만 원. 건강보험료 은퇴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 시 월 1,030만 원 수준. 의료비 65세 이상 연간 평균 180만 원 이상. 이처럼 은퇴 이후에는 고정 지출은 유지되거나 늘어나고 수입은 급격히 감소하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바로 평균 은퇴자의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사례 분석으로 보는 평균의 위험. 사례 1. 국민연금만 믿은 60대 여성의 불안정한 노후. 35년간 꾸준히 일했던 A씨는 국민연금으로만 은퇴 생활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58만 원의 연금은 공과금과 건강보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결국 주 3일 마트에서 일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고 있습니다. 시사점 국민연금 하나로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어려우며 최소 2개 이상의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사례 2. 집 한 채만 믿은 은퇴자의 착각. 중산층이라고 자부하던 B 부부는 서울 외곽에 24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소득이 끊기자 재산은 있으나 유동성은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연금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지만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압박까지 겹쳐졌습니다. 시사점 보유 자산이 실질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자산가도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례 3. 퇴직금으로 5년 버틴 후 빈손이 된 은퇴자. C씨는 퇴직금 1억 원을 은퇴생활비로 활용했지만 자녀 결혼 비용, 차량 유지비, 여행 경비 등으로 인해 5년 만에 거의 소진했습니다. 수익형 자산이나 추가 소득원이 없었기에 현재는 생활비 충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사점 퇴직금은 버퍼 자금이지 평생 자산이 아닙니다. 사용 계획과 재투자 전략이 없으면 순식간에 고갈됩니다. 3. 은퇴 설계의 핵심은 나만의 기준이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남들과 비교하면서 계획합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화된 설계입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들. 예상 수명 기반의 자산 소진 시뮬레이션. 평균 수명이 아닌 90세 기준으로 자산 고갈 시점을 점검해야 안전합니다. 지출 항목 분석 및 축소 훈련. 미리 은퇴 생활 수준으로 소비 습관을 조정하는 은퇴 예행 연습이 필요합니다. 소득원 다변화.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 배당 수익, 임대소득, 디지털 노동 등 최소 23개 소득원이 요구됩니다. 건강 리스크 시뮬레이션. 의료비와 간병비는 노후 생활비 중 가장 예측 불가한 변수입니다. 실손보험 외에 간병 준비도 필요합니다. 4. 전문가가 권하는 안정적 은퇴 준비 3단계. 진단 현재 자산, 부채, 수입, 소비를 기준으로 노후 생존 가능성을 점검. 전략화 국민연금 외에 소득원 확보, 지출 구조 조정,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적응 훈련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을 미리 체험하고 생활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연습. 이 과정을 통해 평균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삶에 맞는 은퇴 설계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평균은 통계의 산물이지만 개인의 삶은 절대 평균값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균만큼은 되겠지라는 믿음으로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평균은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착시 효과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남들처럼 일하는 기준을 내려놓고 나만의 숫자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평균은 안심이 아니라 행동의 신호탄입니다. 45세 대기업 팀장, 퇴직 1년 만에 배달 알바. 은퇴 후 몰락한 이유. 나는 한때 잘 나갔다. 퇴직 후 1년 만에 배달 알바를 시작한 45세의 전직 대기업 팀장 어씨는 이렇게 말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올 땐 모든 게 당연해 보였어요. 연봉 1억에 연말 성과급까지 받던 시절엔 아무 걱정이 없었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여행도 다녔어요. 그런데 퇴직 후엔 한 달 만에 상황이 급변했어요. 통장이 비어가는 속도를 보면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결국 배달 알바라도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다. 대기업 팀장, 공무원, 의사, 변호사,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퇴직 후에는 무너질 수 있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이 은퇴를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하고 준비 없이 맞닥뜨리면서 충격을 받는다. 오늘은 대기업 팀장도 퇴직 후 몰락할 수 있다는 현실을 통해 은퇴 후 몰락하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퇴직 후 몰락하는 3가지 이유와 그 해결책. 1. 내 경력은 어디서든 통할 거라 믿었다. 현실은 냉혹하다. 어씨는 20년 넘게 대기업에서 영업팀을 이끌었다. 중요한 계약을 따내고 후배들을 교육하며 업계에서는 실력자로 인정받았다. 당연히 퇴직 후에도 좋은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이직하려 했지만 40대 중반은 애매한 나이였다. 중소기업에서는 급여를 낮춰야 하고 스타트업에서는 대기업 출신은 변화에 둔하다는 편견이 있었다. 경력 단절의 벽에 부딪혔다. 퇴직 후 시간이 길어질수록 면접에서 요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스펙보다 네트워크가 중요했다. 퇴직 후 연락이 끊긴 인맥 때문에 다시 일을 구하는 게 어려웠다. 해결책. 퇴직 전부터 은퇴 후 내 스킬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45세가 넘으면 단순한 경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퇴직 전부터 평생 직업을 고민하고 업계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한다. 2. 연봉 1억이었으니 퇴직 후에도 괜찮을 줄 알았다. 고정비의 덫. B씨는 47세에 퇴직했다. 대기업에서 연봉 1억을 받으며 넓은 아파트에 살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 하지만 퇴직 후 수입이 0이 되자 문제가 터졌다. 고정비가 줄어들지 않았다. 월세, 관리비, 차 할부금, 교육비 등 필수 지출이 한 달에 500만 원이 넘었다. 퇴직금을 잘못 굴렸다.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몇 개월 만에 예금도 바닥났다.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다. 이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다 보니 대출까지 고민해야 했다. 결국 그는 퇴직 후 6개월 만에 소득이 필요해졌고 여러 일을 찾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해결책. 은퇴 전에 반드시 월 고정비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퇴직 전부터 생활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파악해야 한다. 차를 바꾸거나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줄여야 한다. 퇴직금 투자도 신중해야 한다.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 후 수입이 0이 되는 기간을 고려해 최소한 3년치 생활비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 3. 배달 알바라도 하면 되겠지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다. CC는 퇴직 후 간단한 일이라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하루 종일 배달을 하다 보니 무릎과 허리가 아팠고 체력적으로 버티기가 어려웠다. 생각보다 수입이 적었다. 하루 8시간 일해도 월 15만 200만 원이 한계였다. 정신적으로 위축됐다. 예전에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힘들었다. 해결책. 퇴직 후 새로운 일을 하려면 체력과 정신력이 모두 필요하다. 퇴직 전부터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 관리로 체력을 유지해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 자격증이나 기술을 미리 익혀야 한다. 은퇴 후 할 수 있는 일이 단순 노동뿐이라면 수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소득원이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 월 200만 원이라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훨씬 덜 불안하다. 결론. 은퇴 후 몰락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하라. 45세 대기업 팀장의 몰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나 퇴직 후에는 경제적, 심리적 충격을 겪는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만들 수 있다. 내 경력, 은퇴 후에도 경쟁력이 있을까? 퇴직 후 수입이 없을 때 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나는 몸과 마음이 은퇴 후에도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누구든 1년 만에 배달 알바를 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 당신의 은퇴가 배달 알바로 끝나지 않도록. 은퇴 후 배달 알바?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앞서 말한 것처럼 45세 대기업 팀장도 퇴직 후 1년 만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정도로 현실은 냉정하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보자. 1. 퇴직 후에도 꾸준한 수입이 필요하다. 캐시플로우 만들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급에 의존한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월급이 끊긴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퇴직 후에도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만드는 것이다. 은퇴 후에도 매달 수입이 있다면? 어씨는 퇴직 후에도 월 150만 원의 배당금이 있었다. 덕분에 급한 돈이 필요하지 않아 급하게 아무 일이나 하지 않았다. 반면 B씨는 수입이 0이 되자 생활비 때문에 배달 알바를 해야만 했다. 당신은 퇴직 후에도 돈이 들어오게 만들고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방법. 배당주 투자. 장기적으로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을 모아라. 임대 수입. 소형 부동산을 보유하면 퇴직 후 월세 수입이 생긴다. 온라인 수익 모델.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출판 등을 시작해보라. 노후에 할 수 있는 자격증 준비. 1급 소방안전관리자, 주택관리사 등 은퇴 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놓아라. 중요한 것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퇴직 후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자동으로 들어온다면 생계를 위해 급하게 배달 알바를 할 필요는 없다. 2. 은퇴 후에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퇴직 후 3년 내 재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회사를 나오면 사회에서 이름 없는 사람이 되지만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다시 기회를 얻는다. 은퇴 후에도 재취업이 가능한 사람의 특징. IT 기술을 배워서 50대에도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
요양보호사, 심리상담사, 법무사 등 새로운 직업을 준비한 사람.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공부해서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워 50대에도 수입을 유지하는 사람. 당신은 은퇴 후에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배울 것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언어, 새로운 자격증을 공부해야 한다. 최소한 퇴직 후에도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회사에서는 인정받았는데 사회에서는 아무도 날 몰라준다. 나는 퇴직 후에도 사회에서 필요할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절대 망하지 않는 노후를 위한 리스크 분산 전략. 퇴직 후 가장 위험한 것은 한 가지에 올인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퇴직 후 이런 실수를 한다. 퇴직금으로 카페 창업하면 되겠지. 3년 내에 90% 폐업. 주식으로 한 방에 해결해야지. 퇴직금 반토막. 부동산 투자하면 무조건 오른다. 대출 부담의 압박. 퇴직 후에는 돈을 분산해야 한다. 퇴직금 일부는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 절반은 현금으로 유지, 생활비 3년치 확보. 소규모 창업은 최대한 리스크 적게 시작. 돈을 묶어두지 말고 유동성을 확보. 내가 가진 돈이 내 평생을 지켜줄 수 있는가?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결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나 배달 알바를 할 수 있다. 45세 대기업 팀장의 몰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직장을 다니는 당신도 3년 후, 5년 후 퇴직하면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퇴직 후에도 매달 수입이 들어오게 만들어라. 퇴직 후에도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배움을 멈추지 마라. 퇴직 후에는 절대 한 가지에 올인하지 마라. 지금 당장은 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면 이렇게 빨리 돈이 없어지나? 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당신의 퇴직 후 배달 알바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캐시플로우를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돈을 안전하게 분산하라. 빚 없는 삶의 선택 아니면 빈곤의 굴레에 갇히게 된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빚 없는 삶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겁니다. 빌리지 않으면 살 수 없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사실 빚 없이 사는 삶은 정말로 가능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길입니다. 반면 한번 빚을 지게 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 빚 없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될까요? 첫 번째 사례, 작은 카드 빚의 함정. 김 씨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평범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빚의 굴레에 빠지기 시작한 건 한 번의 카드 할부 결제였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짜리 TV 한 대를 할부로 구매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카드 빚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이자까지 더해져 원금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김 씨는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빚을 냈다고 생각했지만 그 빚을 갚느라 점점 더 고통스러운 경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빚이라도 쉽게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자가 쌓이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50만 원이지만 이자와 추가 소비로 인해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결국엔 수입의 상당 부분을 빚 상환에 쓰게 되면서 미래를 위한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부족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 집 한 채를 위한 과도한 대출. 박 씨는 40대 중반의 자영업자로 오랜 시간 동안 월세 생활에 지쳐 내 집 마련을 꿈꾸었습니다. 마침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였고 주위 사람들도 모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며 박 씨를 부추겼습니다. 결국 그는 큰 결심을 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했지만 대출금 상환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영업이 불황을 겪자 월급 날만을 기다리며 버티는 직장인처럼 대출금을 갚기 위해 매달 숨 막히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상황을 집을 사서 빚에 갇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출금을 갚느라 다른 소비는 물론이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저축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 한 채 때문에 경제적 자유는커녕 매달 대출 상환의 압박을 받으며 빈곤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과소비와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 정 씨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비교적 괜찮은 수입을 올리며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더 멋진 삶을 살기 위해 고가의 차와 명품을 구매하면서 자신의 수입보다 과도하게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번 나중에 벌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대출을 받으며 생활했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상환액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수입 대부분은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쓰였고 더 이상 돈을 벌어도 빚을 갚기만 하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정 씨는 처음엔 좋은 차, 명품이 내 삶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저 돈을 벌어서 빚을 갚기만 하고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결국 무리한 대출과 과소비는 자유를 잃고 빈곤의 굴레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빚 없는 삶을 위한 선택.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빚은 한 번 지면 그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빚을 내는 것은 잠깐의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빚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소득에 맞는 소비 습관 기르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득 내에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면 결국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풍요롭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수입과 소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목표 설정과 저축의 중요성. 미래를 위한 저축은 필수입니다. 아무리 현재가 힘들어도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저축해 두면 긴급 상황에서의 빚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 단순한 돈 모으기가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입니다. 신중한 대출 선택. 대출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아야 할 때는 금리와 상환 계획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주택 대출이나 사업 대출은 향후 수입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빚 없는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빚을 지지 않고 사는 삶은 우리에게 더 큰 안정감과 행복을 줄 것입니다. 빚 없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빚은 우리를 가둬두는 감옥과 같습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와 원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차단하고 창의력과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 사례. 작은 행복을 선택한 사람. 송 씨의 이야기. 송 씨는 5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자신이 빚을 지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대신 소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의 작은 행복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송 씨는 이제 중고 물품을 사고 팔며 필요한 것들만을 구매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빚을 지지 않고도 넉넉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송 씨는 물질적인 소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라고 말하며 빚 없는 삶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결론. 자유로운 삶을 위한 선택. 위의 사례들처럼 빚을 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한정된 선택지로 좁혀집니다. 하지만 빚 없이 사는 삶은 우리가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가도록 도와줍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더 건강한 정신 상태로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빚 없이 사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당장의 편리함을 선택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빚을 지지 않는 선택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빚 없는 삶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자유와 행복을 선물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경제적 결정을 내리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소비와 현명한 선택입니다. 빚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빈곤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도 평범하게 은퇴하면 되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던 60대 초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생산직으로 30년 넘게 근무했고 아내는 동네 도서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월급날이면 그럭저럭 쓸 만큼은 벌었고 아이들도 대학 보내며 큰 위기 없이 살아왔죠. 그러다 정년퇴직을 하면서 진짜 인생의 두 번째 전환기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해방감을 느꼈대요. 아침마다 알람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주말에만 보던 둘이 평일에도 함께 산책할 수 있었죠. 하지만 두 달이 지나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지? 연금은 아직 안 나오는데 생활비는 계속 나가네.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속도에 위기의식이 들었고 이러다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준비한 게 맞을까? 은퇴 후 빈곤을 만드는 세 가지 착각. 노후 파산을 피하고 싶다면 먼저 착각부터 벗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래 세 가지 오해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1. 연금만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국민연금은 기본생활 보장에 불과합니다. 한 달에 10만 130만 원이 대부분인데 이걸로 주거비 식비 보험료까지 감당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더군다나 병원 한 번만 가도 몇십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2. 우리 집 있으니까 괜찮아. 주택은 살 곳이지 현금이 아닙니다. 집값은 높지만 실생활엔 도움이 안 되는 비유동 자산이에요. 결국 집만 믿고 있다가는 월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이나 영모기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3. 아직 건강하니까 일 안 해도 돼. 60대라고 해도 지속적인 소득 활동은 필수입니다. 문제는 건강이 나빠지거나 시장에서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생각보다 빨리 빈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죠. 노후 빈곤을 피하는 실전 전략 5가지. 이 부부가 실제로 겪고 깨달은 노후 생존 전략을 요약해보면 아래 5가지를 가장 먼저 손봤다고 합니다. 월 지출 200만 원 생활비 다이어트 실천.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지출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외식은 주 3회 주 1회. 통신비는 알뜰폰으로 전환. 건강보험료 확인 후 소득 낮추기. 차량은 한 대 처분하고 대중교통 사용. 쓸데없는 새는 돈만 막아도 매달 40만 원은 줄이더라고요. 그 돈으로 종합보험도 들고 비상자금도 조금씩 쌓았어요. 월 80만 원 소득 만들기 도전. 남편은 마을버스 운전면허를 따서 하루 4시간만 근무하고 아내는 동네에 아이들 책 읽어주기 봉사에서 발전된 공공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완전 전업은 부담스러운데 적당히 일하니 활력도 생기고 수입도 생겨서 생활에 여유가 생겼어요. 둘이 합쳐 월 80만 원 벌면 연금 기타 수입으로 총 28만 300만 원 선에서 돌릴 수 있었죠. 퇴직금은 절반 투자, 절반 현금화. 처음엔 전부 예금에 넣었다가 이자에 실망하고 상담을 거쳐 포트폴리오를 바꿨답니다. 퇴직금의 50%는 안정적 배당 ETF와 채권으로, 30%는 예비자금으로 CMA에, 20%는 비상금으로 통장에 따로 보관. 매달 25만 원 정도 배당금이 들어와요. 이걸로 교통비랑 식비 일부를 커버해요. 예금만 믿고 살긴 너무 금리가 낮고 리스크만 잘 나누면 괜찮더라고요. 10년 단위 건강주거 계획 수립. 65세까지는 현재 집에 살되 70세 이후엔 관리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이전 계획. 정기검진은 매년 1회 6개월 1회로 변경. 장기요양보험 등급심사 대비 문서 준비. 우리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더라고요. 병원비 한 번에 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사를 미리 준비하니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마지막까지 여유로운 공간에서 살고 싶잖아요. 사회적 연결 유지 전략. 매주 도서관 독서 모임 참석. 지역 시니어 클럽 활동. 같은 세대 커뮤니티에서 재정, 건강 정보 교류. 혼자 있으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같이 뭘 하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죠. 돈만 있는 노후보다 같이 웃을 사람이 있다는 게 진짜 큰 자산이더라고요. 실제 사례 3가지 우리도 그렇게 준비했어요. 사례 1 공무원 퇴직 후 월 200만 원으로 내려앉은 3. 전직 중학교 교장 출신 김씨 65세는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매달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간은 해외여행, 고급 식사, 자녀 지원 등으로 한 달 평균 350만 원 이상 지출.
퇴직금의 80%가 5년 만에 사라졌고 그제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각성이 왔습니다. 현재는 작은 임대주택으로 옮기고 취미로 하던 목공을 동네 수공 예방에서 강의하며 매달 40만 원을 추가로 벌고 있습니다. 사례 이 강남 아파트만 믿다. 월세방 신세된 70대 부부. 집 한 채면 되지라 믿었던 이 부부. 강남의 30평 아파트는 자산 가치는 컸지만 매달 현금 흐름은 0. 결국 연금 외에 소득이 없어 생활비를 위해 아파트를 팔고 작은 월세로 전전하며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이 전부가 아니었다고 회고합니다. 사례 3 퇴직 1년 전 예산표 한 장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교사로 일하다 퇴직을 앞둔 59세 이 씨는 우연히 시청 강연에서 노후 시뮬레이션 예산표를 접하고 본인의 재정 상태를 체크해 봤습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고 의료비와 주택 유지비는 생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때부터 생활비를 줄이고 온라인 강사 활동을 준비하면서 월 100만 원 정도의 부가수입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연금만으로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마무리 좋은 노후는 미리 준비해야 덜 고생합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다른 출발입니다. 지금부터 지출을 통제하고 소득을 만들고 연결을 유지하는 삶을 설계하세요. 이 부부처럼 한 걸음씩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노후 빈곤이 아닌 노후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와,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고요? 그 말 은퇴 후가 아닌 은퇴 전에 꼭 해야 합니다. 와, 이렇게까지 준비해야 한다고요? 60대 부부가 말하는 노후 빈곤 탈출법 전격 공개. 전문가가 말하는 실전 은퇴 전략과 실제 사례 분석. 서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현실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 후 진정한 여유가 찾아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급감하는 시점부터 오히려 생활비, 건강비, 예기치 않은 지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60대 중반 이후에는 빈곤 위험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실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의 2배를 상회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단순한 예금, 주택 보유, 연금 수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생활비 점검, 자산 재배치, 소득 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60대 부부가 실천한 5가지 노후 빈곤 회피 전략. 1월 200만 원 생활비, 구조조정 지출 통제는 노후 준비의 출발점. 은퇴 직후부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예산표 작성입니다. 이 부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매달 40만 원 이상의 고정 지출을 줄였습니다. 이동통신비 3대 요금제를 알뜰폰으로 교체 월 15만 5만 원. 자동차 2대 1대로 축소, 보험료 및 유류비 절감. 외식 횟수 조절 및 식비 한도 설정 월 평균 60만 원, 40만 원 이하. 민간보험 재점검, 보장 중복 항목 해지. 전문가 팁. 은퇴 전 6개월간 예행 연습 예산표를 운영해 보십시오. 실제 은퇴 후 얼마나 조정이 가능한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80만 원 소득 확보 완전 은퇴가 아닌 부분 경제활동이 핵심. 노후 빈곤을 피하려면 수입에 끊김없이 이어지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 부부는 다음 방식으로 부분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남편 65세 이상 채용 가능한 마을버스 운전직 자격증 취득. 아내 지자체 시니어 강사 프로그램 참여. 매월 80만 원의 부가 소득을 통해 연금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 여유를 회복했습니다. 전문가 팁. 시니어 전용 일자리 포털의 워크넷 5060 장터를 통해 연령대별 맞춤 일자리를 탐색하십시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한 직업 교육도 추천됩니다. 3. 퇴직금 활용 전략. 단순 예금보다 분산 투자로 현금 흐름 확보. 이 부분은 퇴직금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운영했습니다. 50% 배당형 ETF, 국채 중심 포트폴리오 월 배당 약 25만 원 확보. 30% CMA 예비자금, 비상 상황 대비 유동성 확보. 20% 현금 계좌, 단기 자금 필요시 바로 인출 가능.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배당소득 자산을 일부 포함시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전문가 팁. 자산은 목적별로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은퇴 자산은 지출 안정화, 소득 창출 예기치 않은 상황, 대응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4. 건강 주거, 시나리오, 구상 예측 가능한 노후 리스크에 대비하라. 이 부분은 10년 단위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6,575세 자가 거주 유지, 자산 소득 활용. 75세 이후 저비용 장기 공공임 대주택 신청 계획. 의료 리스크 대응 종합검진 주기 단축 및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신청 준비. 전문가 팁. 만 65세 이상이라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 우선순위 정책을 파악하고 사전 신청 절차를 준비하십시오. 병원비 대비용으로는 실손보험 유지 외에 노후의료비 펀드 현금 비축도 필요합니다. 5. 고립 방지와 사회적 연결. 사회적 자산은 은퇴 후의 핵심 인프라. 경제적인 자산 외에도 사회적 연결망은 정신 건강과 실질적 정보 접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은 매주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독서 모임과 시니어 센터 교류 활동에 참여하며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은퇴 전 미리 참여 가능한 커뮤니티의 동아리, 봉사활동, 자원봉사 기반을 구축하세요. 실제 사례 분석. 3가지 유형별 접근. 사례. 국민연금, 의존형 연금만 믿고 있다가 생활비 모자랐습니다. 공무원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월 230만원, 추가 소득. 초기 2년간 과소비 후 퇴직금 거의 소진. 현재는 소형주택, 이전 교회 봉사활동 통한 간헐적 활동 참여. 전문가 해석. 연금만으로는 의료비, 대외활동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최소 월 50만원 이상의 추가 수입원이 필수입니다. 사례의 자산은 있지만 유동성 부족. 강남 아파트가 도움은커녕 짐이 됐어요. 실거주 아파트 외에 자산 없음. 현금 부족. 영목이지 또는 다운사이징 고려했으나 심리적 저항 큼. 고정지출 과다로 저축 전무. 전문가 해석. 고정 자산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거주와 자산 수익 구조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사례. 퇴직 전부터 준비한 전략형 퇴직. 1년 전 시뮬레이션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59세부터 노후 예산표 작성. 불필요 소비 제거. 연금 외 부가 수입. 온라인 강의 준비. 퇴직금 일부로 배당. 포트폴리오 구축 완료. 전문가 해석. 퇴직 전 12년은 시뮬레이션과 리허설이 가능한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 자율적 계획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은퇴 후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해서는 연금, 집, 건강이라는 전통적 자산 외에도 생활비 구조 조정, 부가소득 창출, 자산의 현금 흐름화, 사회적 연결 유지, 건강 주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줄고 늦게 준비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